만나서 반갑습니다. 책 읽어주는 채널 별책 인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적의 리미널 싱킹 책에 대하여 일부 발췌하여 읽어드립니다. 저자는 데이브 그레이, 출판사는 비즈페이퍼, 옮긴이는 양희경입니다. 리미널 싱킹, 경계에서 생각하기는 그 뿌리가 아주 깊게 얽혀 있어 쉽게 풀리지 않는 훈련법이다. 일상의 틀을 깨라. 가족 치료책에 실린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다. 10대 아들 문제로 골치를 썩는 부부가 있었다. 아들은 반항심이 무척 크고 공격적이었다. 부부는 아들의 행동을 제지하려 애를 써봤지만 강하게 밀어붙일수록 아들은 더 강하게 반항할 뿐이었다. 그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급기야 부모가 경찰을 부르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는 전형적인 파멸의 골이었다. 이 밖에도 아들은 밤늦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는 일이 잦았는데 상담 치료사는 부부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아드님에게 우리는 네가 10시까지 집에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다. 하지만 우리는 정말로 네가 10시까지는 집에 돌아왔으면 해 라고 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아드님이 10시까지 집에 오지 않으면 현관문을 잠그고 집 전체에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드세요. 깨어서 아드님을 기다리지 않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드님이 집에 늦게 왔을 때 얼마간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나서 좀 있다가 내려와 현관문을 열어주세요. 처음에는 정말 잠이 덜 깨서 아들을 잘 알아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세요. 그러다가 이제야 알아봤다는 듯이 미안해, 들어오너라 라고 말하고는 정말 별일 없다는 듯 다시 방으로 돌아가서 주무시는 겁니다. 아드님이 침대 정리를 하지 않으면 부모님이 대신 침대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침대에 크래커나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을 흘려놓으세요. 나중에 아드님이 불평하면 미안해, 내가 네 침대를 정리하면서 과자를 먹었더니 조금 흘린 것 같구나 라고 말하세요. 이게 다 무슨 뜻일까? 상담치료사는 부부가 아들을 단속하기 위해 썼던 해결책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은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들을 만족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부모 스스로 자신들의 권위를 없애버리자 아들에게는 반항할 대상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아들은 별 어려움 없이 집에 들어가려면 제 시간에 집에 도착해야 했고 과자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는 침대에서 자지 않으려면 직접 침대를 정리해야만 했다. 부모는 다음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아들이 통제불능이니 이를 해결할 방법은 자신들의 통제권을 거듭 확인시키는 것이라고 말이다. 따라서 상황을 반전하려면 부부가 이제껏 가지고 있던 통제권을 재확인시키는 일이 아이가 자제력을 익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존 믿음을 바꿔야 했다. 부부는 문제가 된 상황의 바깥에서 자신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이처럼 가끔은 해결책이 문제를 더 악화한다. 그때가 바로 실질적인 난제를 만나는 때다.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문제의 바깥으로 나가 문제와 함께 해결책을 살펴야 한다. 종종 문제의 해답은 문제 자체를 공략하기보다 해결책을 공략하는 데서 나온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상의 틀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문제가 다루기 힘든 것처럼 느껴진다면 일상의 틀을 단순히 깨버리기만 해도 상황을 변화시키며 새로운 방식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나는 이 책을 쓰는 내내 아내 미첼에게 작성한 원고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아내는
집에서 내가 책에 쓴 원칙을 적용해 보는데 아내는 일상의 틀을 깨는 것과 관련하여 내게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동안 우리 아들 이삭이 비디오 게임에 푹 빠져 지내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더니 게임 때문에 가끔 숙제도 하지 않고 늦게까지 잠도 자지 않아 골치를 썩였다. 어느 날 밤 아내가 잘 준비를 하는데 이삭이 자기 방에서 친구들과 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그때 내가 책에 쓴 일상의 틀을 깨는 방법에 대해 생각했다. 이럴 때마다 내가 늘 사용해온 자동 항법 장치가 뭐였지? 아내가 이제껏 보인 전형적인 행동 양식은 방문을 두드리고 들어가서 이삭에게 게임을 그만하고 자라며 잔소리하는 것이었다. 이 방법은 언제나 서로 언성을 높이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그래서 아내는 일상의 틀을 깨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아내는 아래층으로 내려가 와이파이 라우터 장치의 플러그를 뽑아버렸다. 와이파이 연결이 끊겼다. 와이파이를 살리려면 플러그를 다시 꽂는 수밖에 없었다. 아내는 장치 옆에 선 채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잠시 뒤 이삭이 와이파이를 연결하기 위해 아래층으로 내려왔다가 엄마를 발견했다. 깜짝 놀란 이삭은 이내 상황을 파악하더니 엄마와 마주친 눈을 내리깔고 바닥을 응시했다. 그리고 죄송해요 라고 말하더니 위층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들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아내는 문제 자체가 아닌 자신이 이제껏 채택했던 전형적인 해결책을 공격함으로써 일상 행동 패턴을 스스로 흐트렸다. 전형적인 일상 행동 양식에 회방을 놓음으로써 이제까지의 역학관계를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문제는 일상의 틀이 몸에 깊이 배어 습관화돼 실제 환경에 녹아들어 있기에 우리 눈에 거의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 또 한 예가 있다. 소프트웨어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 관계 시스템을 만드는 헌터 인더스트리라는 회사가 있다. 그 회사에 근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은 칸막이로 나뉜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었다. 직원들은 회의가 필요하면 회의실을 예약해 사용해야 했는데 회의실은 언제나 품귀 현상을 빚었고 그래서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했다. 꽤 간단한 정책인 듯했다. 그렇지 않은가? 전혀 불합리하지도 않고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 오디질이라는 개발자가 소프트웨어 팀 매니저로 오게 되었다. 오디는 팀원들이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회의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팀원들은 회의에 회의를 거듭하고 있었는데 거듭된 회의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복잡하기만 한 소프트웨어는 자주 고장이 났다. 그리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팀원들은 무슨 일 때문인지를 알아내기 위해 더 많은 회의를 해야 했다. 우디는 그런 일상의 틀을 깼다. 그것도 아주 작은 방식으로 변화를 도모했다. 우디는 매우 협동적인 사람으로 위에서 지시하기만 하는 관리자가 아니었다. 그는 팀원에게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었다. 그리고 각자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다음 그 일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해 주었다. 우리가 팀에서 했던 한 가지 일은 일종의 주간학습 시간을 도입한 것이었다. 오디는 금요일 오후마다 회의실을 예약해 노트북과 프로젝트를 사용해 팀원들이 각자 알고 있는 지식을 다른 팀원에게 선보이도록 했다. 이 회의는 금요일 오후를 보내는 멋진 방법이 되었을 뿐 아니라 팀원들은 서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지식을 익혀나갈 수 있었다. 어느 금요일이었다. 그날도 팀원들은 당시 진행 중이던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관련해 회의를 시작했다. 팀원들은 프로젝트에서 누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했고 이내 이제껏 그래왔듯 노트북을 이리저리 주고받으며 각자의 지식을 공유하기 시작했다. 1시간 반이 지나고
회의실 대여 시간이 끝나가자 다음 시간에 회의실을 예약한 다른 팀 직원이 회의실로 들어왔다. 그러자 팀원들이 일제히 서로 쳐다보며 이렇게 말했다. 음, 아직 회의를 마무리하지 못했으니 다른 회의실을 예약해 회의를 계속 진행하죠. 팀원들은 다른 회의실을 예약하여 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그리고 회의는 일종의 실무회의 성격으로 변했다. 왜냐하면 서로 의견을 나누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사실상 프로젝트를 진척시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팀원들은 그날 나머지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 회의실에서 저 회의실로 옮겨 다니며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했다. 다음 주가 되자 우디는 하루 종일 사용할 수 있도록 회의실을 한꺼번에 예약해 선점하고서는 말 그대로 회의실에서 회의실을 옮겨 다니며 회의하고 작업하면서 동시에 많은 일을 해냈다. 일주일이 지나자 팀원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방을 하나 얻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팀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맞춤형 공간을 찾는 데는 대략 3주가 걸렸다. 팀원들은 현재 거의 이런 방식으로 일해오고 있다. 대체 회사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회사에는 암묵적이고 근본적인 믿음이 있었는데 바로 회의는 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믿음이었다. 이 믿음은 이미 습관화되어 일상의 틀은 물론 업무상 물리 구조에까지 깊이 스며들어 있었다. 일하는 장소는 칸막이로 된 공간이며 회의하는 장소인 회의실을 이용하려면 예약하고 시간별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칙이 그 사실을 반영한다. 그러나 오디는 새로운 공간을 창조함으로써 일상의 틀을 깼다. 그는 학습과 업무를 위한 안전지대를 창조했다. 그곳은 일종의 놀이 공간으로서 팀원에게 자유재량을 주었고 회의와 일을 하나의 활동으로 결합하는 새로운 작업 방식을 만들었다. 어떤 의미로 보자면 팀원들은 항상 만나고 언제나 회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의미로 보자면 팀원들은 회의를 없애버렸다. 항상 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과가 너무나 좋았기에 우디는 현재 세계 각지의 요청을 받아 모 프로그래밍이라 이름 붙인 이런 새로운 방식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인생은 이런 종류의 습관화된 행동 양식과 일상의 틀로 가득 차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된다. 당신이 일하는 경로를 생각해 보자. 나와 비슷하다면 당신은 아마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해 그 경로를 여행하고 있을 것이다. 매일 똑같은 길을 걷고 똑같은 것을 보기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심지어 매일 걷던 길조차 알아차리지 못하게 된다. 하지만 만약 공사가 진행돼 길이 막히게 되면 다른 길을 찾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 별 수 없이 새로운 방법에 주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은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위와 같은 작업을 의도적으로 시도할 수 있다. 어떤 일에 반복적인 행동 패턴을 취하고 있다면 색다른 방식을 시도해보자. 기차를 선로 밖으로 벗어나게 하는 그 어떤 방법도 새로운 출구를 창조할 것이며 새로운 방식으로 전체 상황을 볼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러니 그냥 새로운 일을 시도해보자. 인생에서 파멸의 고리 패턴이 계속 되풀이되는 인간관계를 떠올려보자. 무엇이라도 괜찮으니 패턴을 끊을 수 있는 방식을 찾아보자. 그 방식을 적용해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자. 잘 대화하지 않던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눠보자. 평소 잘 가보지 않는 장소에 가보자. 자신을 한번 방해해보자. 변화를 주자. 색다른 일을 시도해보자. 일상의 틀을 깨라. 우리의 수많은 믿음들은 자동 항법 장치로 작동되는 습관화된 일상의 틀에 스며들어 있다. 일상의 틀을 깨부수어 새로운 가능성을 창조해보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층 성장하는 보람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